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천년만년 저 자신이 빛나는 20대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40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으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제 딸아이가 얼마 전 성인이 되었는데 자기도 이제 대학생이라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꽃단장을 하고 있는 게 귀엽기만 하네요. 제게도 딸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으면 좋았으려만 애석하게도 그렇지를 못했네요. 어려서 일찍이 제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집안의 형편상 어디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걸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시집갈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연민의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18살 때 저희 집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 있는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돈을 벌러 해외 노동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19살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인연이 끊긴 엄마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직 고등학교를 마쳐야 하는 동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회로 뛰어들어갔네요. 저는 당장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도 해외로 일하러 간 아버지도 그곳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시게 된 것도 전부 이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던 저는 보험 영업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사촌 언니가 저에게 영업을 하는 것이 직장인들 중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곧장 사촌 언니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언니, 나 졸업하면 바로 보험 영업일을 해보고 싶은데 언니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영업일이라는 게 어려서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실적 압박도 장난 아니야. 언니, 나 지금 정말 절박해. 내가 지금 뭐라도 안 하면 우리 정은이는 어떻게 해?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졸업할 수는 없잖아. 언니에게 말한 것처럼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그 길로 곧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언니의 말처럼 영업 세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고객을 만나는 일도 어렵고 힘들게 계약이 성사가 된다 해도 고객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라도 해버리면 저희 손해가 정말 막심했거든요.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빚을 지면서 일을 그만둔다는 말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눈에 불을 켜고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3년 차가 되니 점점 안정적으로 실적이 쌓여가고 있더군요. 실적이 쌓이면서 진급도 하게 되고 일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한창 연애를 하거나 집이 좀 사는 애들은 대학생을 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사회에서 제 몫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컸답니다.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달까요? 무엇보다 동생에게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생만큼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건 저 하나로 끝내고 싶었어요. 동생은 제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고생해줘서 내가 편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다는 거잖아.
너만큼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내 바람이야. 나중에 내가 돈 벌게 되면 전부 갚을게. 정말이야. 내가 바라는 건 나한테 그 돈 갚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알겠지? 동생과 전 손을 꼭 잡고서는 우리 앞에 있을 밝은 날들만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저와 계약을 하신 이후로 꾸준하게 새로운 고객들을 제게 연결해 주시는 감사한 고객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번엔 제게 자영업 하시는 분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거래처인데 족발집 한 대 사장이거든? 이번에 자동차 보험이랑 암보험 몇 개랑 같이 들 건가 보더라고. 자네가 알아서 잘 챙겨줘. 물론이죠, 사장님. 매번 좋은 분들 연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신세를 졌네요. 아유, 어린데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아서 그런 거야. 알지? 어리다는 것은 이 일을 하면서 마냥 장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린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만나 뵙게 된 분은 30살의 사장님이셨답니다. 족발집 사장님이라 그런지 풍채도 좋고 굉장히 다부진 느낌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신 보험을 재정비하시면서 만기된 보험도 재계약하시고 저와 많은 계약을 하게 되셨죠. 이번에도 정말 왕건이 고객을 물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고객님, 혹시 다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며칠이 지나고 제게 한 통의 문자가 온 거예요.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저랑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온 겁니다. 갑작스럽게 식사를 요청하신 그분에게 의문의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이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그는 제게 이러는 겁니다. 저 사실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서 다시 연락드리게 된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종종 만나서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는 저한테 수줍게 말을 꺼내는데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의외의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쉽지는 않았어요. 족발집의 특성상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에만 만나면서 연애를 이어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그에게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는 제게 하나뿐인 동생을 너무나도 살뜰하게 챙겨줬는데 그 모습에 제가 홀딱 반해버렸거든요. 이 남자가 생긴 건 투박하고 아예 표현 같은 건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다니까요. 남자친구를 보면서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가 많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빠, 정은이가 그러는데 오빠가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대. 얘가 표현이 서툴러서 오빠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라도 대신 전해주는 거야. 에이, 자기 가족이면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맙다 그래.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지. 언제든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해줘.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그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땡 잡은 놈으로 불렸어요. 어리고 돈 잘 버는 마누라를 얻었으니 그럴 법도 했죠. 남편이 친구들한테 부러운 녀석이라는 소리를 들은 건 저에게도 은근히 뿌듯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에 대해 말을 하자면 저희 시어머님은 10년 전에 시아버님을 먼저 하늘로 보내드리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셨답니다. 남편은 항상 그런 자기 엄마를 걱정하곤 했어요. 그래서 일이 늦게 끝나는 남편 대신해서 제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용돈도 종종 챙겨드리곤 했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원래 잘 나갔던 사업가 집안이었다고 해요.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사업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어머님도 고생을 꽤나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왕년에 잘 살았던 명성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집안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할 때도 반대를 하셨죠. 어째 우리 아들은 볼 때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게냐?
그게 오빠가 요즘 가게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챙겨준다고 하는데도 어머님 눈에는 점점 야위어 보이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애미 앞에서 오빠 오빠 거리고 있어. 이래서 제대로 배운 집 애랑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을 마주하는 시간은 항상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어리기도 했고 어디서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죠. 어머님과의 관계가 결혼을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하지만 시간이 차차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할 도리를 다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와 남편은 아이를 먼저 갖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엄마가 아마 괜히 나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러시는 걸 거야. 속마음은 참 따뜻한 분이신데 말이야. 우리 아이 가지게 되면 그때는 엄마도 자기한테 완전히 마음이 여실 거야. 내가 잘하면 어머님도 조금씩 나한테 다가와 주시겠지. 난 그렇게 걱정 안 해, 오빠.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하나 마음대로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바라던 소식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남편과 함께 산정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환자분 수란간에 이상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나팔관 손상이랑 관련이 있는데 환자분이 수란관이 막혀 있어서 난자가 생성이 되어도 정자랑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세한 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미경으로 일단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 방법이 안 되면 시험관 수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너무 뜬금없는 제 몸의 이상에 대해 듣게 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아. 정밀검사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다른 방법이 있는 거잖아. 너무 긴장하지 말자. 여보, 나 정말 괜찮은 거겠지? 요즘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걱정하지 마. 놀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의지가 됐어요. 그 이후 병원의 안내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현미경 치료를 했지만 애석하게도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험관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시험관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다니? 뭐? 시험관? 그런 걸 한다는 건 네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는 말 아니냐? 에휴, 엄마, 뭘 말을 또 그렇게 하실까? 그런 건 아니고 시험관 하면 금방 아이 가실 수 있어요. 나 참. 아니, 몸이 정상이면 그런 걸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니? 집안도 별로에 임신도 못 해가지고. 저런 걸 어디다 써먹어? 그리고 그 돈은 다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됐다. 둘 다 나가봐라.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이 상황을 좋게 봐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더욱이 힘들었던 것은 시험관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가 마음처럼 쉽게 찾아와 주진 않더라고요. 올해도 안 된다면 그때는 그냥 포기하자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아이가 찾아와 준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나 바라던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다니요. 여보, 나 임신이래. 우리 이번에 정말 부모가 되는 거래. 뭐? 정말이야? 당신 정말 고생했어. 너무 장하다. 오랜 시간 고생하고 아이를 기다린 만큼 남편 또한 너무 기뻐했어요. 하지만 기뻤던 순간도 길지는 못했어요. 임신을 한 이후 저는 병원에서 안정기를 가질 때까지 최대한 조심조심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순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저는 임신을 한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 10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아이를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에 주저없이 퇴사를 선택할 수 있었답니다. 임신을 한 10달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힘들게 만난 소중한 아이는 눈망울이 사랑스러운 딸 아이였어요. 이 와중에 저희 어머님은 딸이라고 또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돈을 써가면서 난리를 치더니 딸인 거냐?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 딸 좀 한번 봐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됐다. 치워라. 어머님의 냉담한 반응에 너무 속이 상했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머님의 마음도 저에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저 저의 환상일 뿐이었나 봅니다. 제 출산 소식에 남편보다 기뻐해 준 건 하나뿐인 동생이었어요. 이제 이모가 됐다면서 행복해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언니랑 똑 닮은 것 같아. 너무 예뻐. 언니 정말 고생했어. 우리 애기가 이모한테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란 걸 나중에 알아야 할 텐데. 동생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고 가기도 했어요. 제겐 사랑스러운 동생이고 아이에겐 참 애틋한 이모였죠. 그렇게 4년이 흘렀네요. 전업주부로 아이에게 매진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 상태가 계속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들 그렇긴 할 텐데 자도 너무 피곤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시험관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출산 후 몸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독박 육아를 오랜 시간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동생이 이러는 거예요. 언니, 예전보다 안색이 확실히 안 좋아진 것 같아. 별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여기 올 때마다 집에 가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 동생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전문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윽고 가본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시네요. 그동안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어쩐지 피로감도 너무 심하고 원래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낳아서 그런 거이겠거니 하고 방치를 했는데 사실은 몸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죠.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더 큰일이 났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놀라더라고요. 정말? 난 그냥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약물 치료하면 나아지는 거지? 맞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당분간 시토를 좀 쓰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에 부쳐서 당신이 지금 아이 같이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시터? 그래 여보,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남편도 제가 걱정인지 시터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환장할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시터 대신해서 오늘부터 어머님이 집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뜩이나 어머님이랑 사이가 대면대면한데 같이 한 공간에 그리 긴 시간을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금 우리 형편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시터를 쓰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외벌이를 하고 있잖아. 엄마한테 말씀드려보니까 엄마도 좋다고 하시더라.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고 아이 봐주시는 걸로 합의 봤어.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마.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으셨어요. 아, 네가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네 남편 혼자 돈 버는데 무슨 시터냐? 아, 한 달에 몇백만 원이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때는 우리 아들 키울 때 아무리 아파도 어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랬어.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이나마 인계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저를 걱정하는 말은 전혀 없고 당신 아들이 너무 대단해서 제가 대우받는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그만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이런 말들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약을 먹어서 차도가 있는 게냐? 어째서 볼 때마다 살이 뒤룩뒤룩 찌고 있는 모양새야? 아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너를 여자로 보긴 하겠냐?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먹는 게 없어도 비이상적으로 살이 찌는 증상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아픈 부분에 그렇게 소금을 뿌려가면서 상처를 덧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말이죠. 어머님의 말을 듣고는 그날 밤 한참 울었네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한 6개월째 살도 계속 찌고 차도가 있는지 모를 약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남편마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근데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당신은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관리를 안 해서 살이 찌는 것 같아. 아기 낳기 이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당신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악을 지르면서 말했어요. 여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누구는 살이 찌고 싶어서 찌는 건 줄 아냐고. 나도 아프고 싶지 않아. 기운 없이 지내는 것도 힘들고 살쪄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도 죽겠다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오셔서 하루 종일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시고 말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 일한다고 핑계로 육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저는 남편이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인 겁니다.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당신 눈에는 내가 노는 걸로 보여? 나 혼자 세 식구 먹여 살리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잖아. 내가 돈 안 벌어다 주면 네가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울 건데? 너한테 그런 능력이나 있어? 되려 저에게 소리를 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서러운 겁니다.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는 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 힘든 시험관을 하면서도 근 10년간 회사 생활을 해왔던 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정말 속이 상했답니다.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훈 씨였는데 동훈 씨는 남편의 오랜 절친이었어요. 동훈 씨는 감수성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는데 유난히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종종 전화를 해서 남편 욕도 털어놓고 하면서 나름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이번 일이 있을 때도 동훈 씨에게 전화를 해서 한참 속풀이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게 이러는 거예요. 재수 씨, 그러지 말고 시어머님한테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하는 건 어때요?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 어머님이랑 있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정중하게 이제 그만 와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재수 씨도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어야죠.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동훈 씨한테 속풀이를 하니 그래도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어머님께 이제 혼자 아이를 봐도 될 것 같으니 그만 와달라고 했어요. 동훈 씨 말처럼 이 와중에 어머님까지 보면 복장이 더 뒤집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랬더니 그럼 이제 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서 또 노발대발을 하는데 한참을 입씨름했다니까요. 돈은 또 어찌나 밝히는 양반인지요. 남편은 며칠 지나더니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받아줬죠 뭐. 독박 육아를 하는 건 변함없었고
약물 치료도 여전히 병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대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다음 달 첫째 주에 동훈이 녀석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원도까지 가봐야 해. 세상에, 동훈 씨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언제 장가 가나 싶었는데 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줘. 근데 강원도까지 가는 거야? 여자분이 그쪽 사시나 보다. 맞아. 여자가 강원도 사람이더라고. 그럼 이번에 당신 친구들 전부 모이겠네? 사회는 당신이 보는 거야? 사회는 용훈이 녀석이 볼 거고 난 주례를 봐주기로 했어. 뭐? 주례? 무슨 주례를 당신처럼 젊은 사람이 봐줘. 원래 그런 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해주시는 거 아니야? 남편은 원래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사회를 거의 도맡아서 봐왔거든요. 근데 동훈 씨의 결혼식에 사회도 아니고 주례를 봐주러 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그렇긴 하지. 근데 동훈이 그놈이 주례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참을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지.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던데 머릿속에 물음표가 한가득이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다음 날이 되자마자 동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다시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동훈 씨 결혼식 날 그럼 우리는 전날 밤 먼저 가야 하겠지?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 그게 당신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훈 씨 결혼식인데 어떻게 그래? 아직 어린애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애기는 그날 어머님한테 잠깐 맡기고 가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남편은 우물쭈물 거리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실 동훈이가 당신은 자기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하더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되물었어요. 아니,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놈이 당신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결혼식은 나 혼자 가는 걸로 할게. 남편의 말에 너무 황당한 겁니다. 종종 통화만 하는 사이에 서운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다고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니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에게 도대체 뭐가 서운했던 건지 물어봐도 빙빙 애둘러가면서 통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어쩐지 동훈 씨가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게 무언가 서운해서 그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뭐 때문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알 길이 없었죠. 찝찝한 마음만 한가득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식 날 새벽같이 강원도를 향했죠. 그리고 저는 미리 동생에게 아이를 부탁해놓고 남편을 배웅해주는 척 하면서 뒤를 밟았답니다. 뭐 때문인지 저에게 뭐를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만 하겠더라고요. 이윽고 동훈 씨의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착한 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장 안에는 시댁의 친인척들이 와글와글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의 친구 결혼식에 시댁 식구들이 모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신랑 신부 이름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심장이 내려앉아 버렸답니다. 신랑의 이름에 남편 이름이 떡하니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진정이 되지 않는 심정을 부여잡고 식장 안으로 가봤더니 세상에 혼주석에 시모가 버젓이 앉아있는 겁니다. 맞아요. 남편은 저 몰래 새 장가를 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말도 안 되는 광경에 저는 이성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와 눈이 마주치니 제게 이러는 겁니다. 내 두 번째 며느리 예쁘지 않냐? 퉁퉁 살찐 너보다 100만 배는 예쁘지?
저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턱시도를 쫙 빼입고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있는 남편이 보이는데 순간 뚜껑이 확 열려버리고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에게 가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랑 장난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데?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네가 진작에 좀 더 잘했어야지. 어디 오냐 오냐 다 받아주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끝까지 기어올라. 저는 남편의 적반하장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손이 달달 떨리더군요. 그리고 시모도 제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어? 결혼할 때 집안을 잘 보고 해야 한다니까. 애비 없이 자라서 쟤가 저렇게 분수를 몰라. 네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너를 받아줬으면 쥐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지내던지 했었어야지. 아, 임신도 못해서 우리 아들을 그 고생시키고 거기다 아들도 못 낳아왔잖냐. 그럼 애라도 잘 보던가. 아프다는 핑계로 살만 뒤룩뒤룩 찌고. 아, 너 그렇게 살쪄 있는 거 보면 내가 다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니깎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썩 꺼지지 못해? 저는 그 상태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고 그들을 상대할 어떤 의지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대로 결혼식장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자 쪽에서 보낸 화환을 보니 여자가 집이 잘 사는 모양이었어요. 맨날 장사 때문에 그렇게 바쁜 척을 다 하더니 뒤에서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동생에게 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더니 동생은 제 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내가 형부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제 형부도 아니야, 그 미친놈. 언니, 아쉬워할 거 없어. 당장 합의금 받아내서 이혼해버려. 그런 미친 인간들이랑 같은 식구로 있는 건 언니 정신건강에 해로워.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그런 인간들이랑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한 배를 타고 있는 건 제 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저는 그 인간 상간녀를 고소해버렸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여자 쪽 집이 잘 살아서 그런지 합의금을 맞춰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 알겠어? 너도 나도 새 인생 사는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저런 인간을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치욕스러웠답니다. 나이도 많고 책임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저 인간이 얼마나 결혼 생활을 잘할지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이혼 후 당장 살 곳이 필요해서 동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우울증처럼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동생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그러지 말고 다시 사회생활 하는 건 어때? 언니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반짝거렸거든. 10년을 한 일이고 영업 노하우가 있으니까 분명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낳고 경력 단절이 오래됐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니 같은 인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거 회사가 멍청한 거지. 역시 제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주는 사람은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예전 직장 팀장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사실 거절당할 걸 알면서 전화를 드린 거였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복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야 다시 돌아오면 너무 좋지. 우리가 하루 이틀 같이 일했던 것도 아니고 복귀하면 기존 직급이랑 연봉 맞춰줄게. 그리고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랜 시간 했던 일이라 그런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을 잡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일을 하니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긴 시간 육아만 하느라 떨어졌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는 기분이었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을 시작한 이후로 갑상선도 좋아졌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 다시 살도 빠지고 예전 같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죠. 덕분에 이혼의 아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혼한 게 저한테 기회가 되어주었던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전 시모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복직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 근처 카페에 있다면서 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전 단호하게 싫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면서 되도 않는 떼를 쓰는 겁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을 만나러 갔어요. 아니, 근데 다 죽어가는 얼굴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땐 정말 미안했어. 다짜고짜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지금 그 일이 있던 게 언제인지 이제 와서 갑자기 사과를 하시는 건데요. 바쁜 사람 불러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한 소리 하니 그동안의 근황과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새 장가를 들었던 그 여자는 사기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집안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전 남편에게 투자를 하라면서 집까지 보증을 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큰 돈을 가져가서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더군요. 결혼식에 왔던 그 여자의 부모님도 모두 섭외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전 남편이 결혼을 한 상태로 자기와 재혼을 하려 한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라 아무 상관이 없었겠죠. 정말 치밀하게 돈을 뜯어내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이 있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아들 가게까지 넘겨야 했다니까. 아주 지금 죽으려고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알겠더라.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전부 잊고 우리 같이 다시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정말 미안하다 얘야.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어떻게 안 될까? 아들도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고 칼같이 말했어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이랑 같이 한 식구로 살겠어요.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 한참 아플 때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이 뒤룩뒤룩 쪘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시험관 할 때도 아들 돈 써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지 않으셨냐고요. 제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면 당신 말을 듣겠어요? 난 할 말 없으니까 당장 제 눈앞에서 썩 꺼져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찾아오시면 그때는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이가 없으려니까.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니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너 없으면 정말 큰일 나. 아니면 이해정을 생각해서라도 돈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니?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안절부절 못하는 이전 시어머니를 쓱 밀치고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저한테 인간으로서 못할 짓거리를 하더니 이런 파국을 맞이한 모양이었죠.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던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사실 관심도 없고요. 그렇게 3년 전에 저는 재입사 10주년이 되었는데 10주년이 되면서 회사를 나와서 제 회사를 따로 차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우연히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전 남편 친구인 동훈 씨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를 만나서 가벼운 인사를 하고는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녀석 그때 재혼한다고 난리를 칠 때 내가 무진장 말렸거든요.
너 그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래도 귀엽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전 그 이후에 걔가 사람 같지가 않아서 손절했죠. 근데 나중에 부인한테 사기당하고 지금까지 일용직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건너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재작년엔가 걔네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치매로 한참 고생하셨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때는 연락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우연히 들은 소식으로 아직도 빌빌거리면서 지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천벌을 받는구나 싶었죠. 저는 지금 혼자 지내면서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 동생은 5년 전에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잘 지내고 있고 저희 딸은 올해 초 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자기 조카한테 워낙 애틋한지라 동생이 살뜰하게 잘 챙겨준다고 하여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한때는 제 인생을 모두 부정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힘이 들었어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 아픈 분들도 언제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으니 절대 끝까지 자기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